지금 소개받은 김신미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료나 생명 이런 쪽으로 의료계 쪽에서 만들어진 학회 3군데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가 원장님께서 이거 뽑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제가 큰 목소리로 레스트레인을 해야 됩니다라고 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의료 윤리 쪽이 의료 쪽이 보건의료계가 윤리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숙제를 풀고자 하는 한 명일 뿐이지, 제가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윤리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오늘은 아셈 노인 인권과 관련한 거지만, 사실 인권이라고 하면 윤리라는 큰 틀하고 어떻게 보면 인터체인저블하게도 사용될 수 있는 문제고, 또 연명의료 결정법과 관련해서는 늘 인권, 그 다음에 윤리, 이 문제가 늘 따라다니는 그런 이슈입니다. 오늘 여기서 발표를 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그 뉴스를 서치했는데, 2가지 뉴스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는 올해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인구 증가가, 출산율이 낮답니다. 그리고 사망 숫자는 가장 높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점점 고령화는 극심화될 것이고,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케어를 받아야 되는 노인 인구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현실을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로 이제 보면서 왔습니다. 또 하나는 나무꾼과 선녀라는 동화를 아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저는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명실공히 노인 인구로 이제 들어가는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제 세대에서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로맨틱한, 옷을 숨기고 선녀와 이렇게 하고, 선녀는 4가지 없이 애 둘 데리고 선녀 옷 가지고 하늘로 가버린 이렇게 봤잖아요. 지금 동화를 보는 것은 완전 다른 시선으로 보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노인을 보는 시선이라든지 우리가 윤리적이냐 그렇지 않냐라는 걸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동화에서 제일 나쁜 주체가 누구냐 했더니 사슴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비열한 방법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서 선녀 옷을 훔친 사람보다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참 어떤 똑같은 현상이나 이런 걸 놓고도 보는 시각도 굉장히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바로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노인 부모가 치매건 중풍이건 노인 부모를 감히 시설로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의 인권 이런 거, 그때는 노인은 무조건 존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며느리죠. 딸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세상이 이제 우리가 노인 장기 요양권이 도입되고 하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의 인권을 논하는 시기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정순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굉장히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조사를 해봤더니 현대는 과거와 비교해서 개인주의, 남녀평등 의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이런 그런 제도 변화와 어우러져서 요양시설도 많아지고 오늘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가 가장 사망하는 숫자가 높은 그런 시기라는 뉴스를 제가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과거에는 환갑잔치를 했죠. 지금은 환갑잔치 하면 비웃잖아요. 세련되게 그냥 여행이나 갔다 오는 거지. 이제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당하는 죽음이었다면 현대는 맞이하는 죽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그 죽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가 하나가 뭔가 건너뛴 것 같은데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의료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몇 가지 이제 우리의 고민이 생기는데요. 도대체 질병과 언제 끝을 내야 되느냐라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의료기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도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질병을 언제 시작할 것인가 하는 이슈로 가장 많이 일컬어지는 것은 갑상선 암과 관련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너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접근한다라는 얘기를 있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오늘은 할 필요가 없지만, 자, 삶과 죽음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영양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질병의 치료를 끝내야 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와 제도가 변화하면서 이 역시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죽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의료가 산업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료시설은 이 산업화 사회에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또 의료화 됐어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의료 그 체계로 들어가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서 이제 사망도 과거에는 병원에서 사망하실 분도 엠부 짜면서 집으로 왔다면 지금은 돌아가시려고 하면 전부 병원으로 와서 병원에서 임종하시는 경우가 많고, 아까 그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거기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회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우리는 법적인 분쟁을 목격하게 됐죠. 우리 사회가. 그 대표적인 것이 보람의 사건이고, 보다 최근에는 김할머니 사건입니다. 김할머니 사건은 다 아시다시피 가족들은 연명치료를 제거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의료기관은 제거하지 않겠다 해서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김할머니가 그 스스로의 의식으로 결정을 한다면 아마 제거하는 데 동의할 것이다 해서 이제 제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사건이죠. 이제 이런 사건을 목격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 연명의료를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내고, 또는 연명의료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유보, 이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명의료를 일단 적용을 하게 되면 적어도 어떤 사람은 몇 주, 몇 달, 어떤 사람은 며칠 더 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이라는 것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렇다면 아예 연명의료를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가? 그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누가 할 것인가? 이런 이슈가 굉장히 우리 사회를 휘몰아쳤었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연명의료 결정법입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미국의 그 자기결정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1990년에 미국도 굉장히 그 코너스톤적인 그런 히스토리들이 있었죠. 크로잔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들을 겪고 환자의 자기결정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오토노미, 자율성과 자기결정입니다. 자기 죽음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서는요, 어떤 치료를 원하고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결정해 놓을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자기 결정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프락시, 즉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내 의료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법적 대리인을 내가 지정해 놓는 제도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회색 표시를 해 놓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현명 의료의향사가 개인의 그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지만 실천율이 무지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패러다임으로 대두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폴스트라고 약어로 부릅니다. 이 폴스트는 말기에 환자나 가족들과 의논해서 의사가 오더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명의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오더를 내리는 의사의 오더지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여기서 회색을 했는데요. 미국은 가족과 의논해서 폴스트를 작성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반드시 환자와만 해야 됩니다. 가족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연명의료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시행하는 흐름들을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18세에 이렇게 이후면 어드밴스 디렉티브스를 작성하고 말기가 되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 디렉티브스가 없다면 폴스트를 작성하고 나중에 인종기가 됐을 때 그 폴스트대로 또는 어드밴스 디렉티브스대로 이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거나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법을 우리나라에 그 많은 부분 가져와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갖고 있는 철학은 이겁니다.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고 환자의 자기 결정을 인정함으로써 그야말로 권리를 지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말기 환자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이 시기를 분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명의료 결정법 안에 호스피스 완화의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보도 들어가 있고 중단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대리를 불인정하고 있고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도입하고 있는데 지금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라는 부분이죠. 제가 또 따끈따끈한 뉴스를 봤는데요. 요양시설에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있는 곳은 지금 현재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도 없고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렇다면 공용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이용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그런 제도는 뒷받침되고 아직 그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지난 3월에 이미 시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벌써 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제처를 그 링크를 걸어놓고 일주일에 한번 뭐가 바뀐 게 없나 들어가서 확인하고 국회에도 들어가서 새로 발의된 건 없나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더라도 이게 좀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문제가 많아서 계속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흐름도로 만들어 보면 우리나라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보면 우리는 18세가 아니고 19세 이상이면 건강하거나 말기 이전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 등이 되면 이제 담당 의사가 환자와 의논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고 임종 과정에 그 결정 내용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러나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것은 이제 그 우리나라 저 기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림을 제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아까 흐름도는 굉장히 간단했지만
이것을 그냥 어느 날 어느 순간 앉았다 섰다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폴스트, 특히 임상에서 중요한 건 폴스트인데요. 노인분들께는 제 생각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어쨌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건 연명의료 계획서건 그냥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고 서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쉐어해야 되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 끝에 나오는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두 가지, 아까 그 AD와 폴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면서 약간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그 연명의료 결정법이 나왔을 때 이제 전 그 기관의 뿌리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우리가 붙들고 간 그 시실과 날식이 뭐냐면 함께하는 의사결정과 사전 돌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와 가족과 의료인이 같이 의논해야 되는 것이고, 좀 미리부터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갑자기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 우리가 동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것은 의료 전문인과 환자 사이의 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방법을 지원하는 이유는, 지지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환자의 권리를 우리가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전 돌봄 계획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 번 대화하고 한 번의 그 어떤 디스커션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좀 빨리 이야기를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문제는 말기암 환자나 굉장히 노쇠한 노인을 대상으로 과연 SDM이 됐건 ACP가 됐건 실현 가능한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전 돌봄 계획이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함께 결정하라는 겁니다. 의료인과 환자와 가족이. 그래서 그러면 이 ACP와 SDM을 하면서 주로 다루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정보인데요. 의료인은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후라든지 치료의 부담과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고, 환자나 보호자는 자신의 가치, 자신의 바램, 자신의 심리 사회적인 어떤 상태, 자신의 사회적인 어떤 수준, 뭐가 됐건 그런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유를 하는 것은 바로 의사소통이죠. 그런데 노인과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자면 나중에 제 연구 결과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모든 노인이 이런 의논을 즐겨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또 의료인의 입장에서 보면 민망하죠. 아주 노인분들한테, 자, 당신이 언제 죽을 수도 있는데, 사망할 수도 있는데 그때 연명의료를 원하는지 지금 이야기합시다라는 말을 꺼내는 게 의료인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복해야 되는 요소인 것이죠. 어쨌건 정보를 주고받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문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법의 기본적인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조금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흘러가는 흐름은 이렇게 되지만 환자, 가족, 의료인이 이런 정보를 주고받은 의사소통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이제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이행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노인에 있어서 누가 결정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슬라이드를 하나 미리 좀 보시자면, 이 슬라이드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요거는 이제 캔서 암입니다. 암이고요. 요거는 이제 하트 페일리어, 심부전 같은 그런 질환이고, 요것은 치매라든지 굉장히 프레일한, 허약한 노인의 그 질병
트라젝터리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미 이때가 이제 말기인 거죠. 말기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법에서는. 근데 말기암 환자들 이때 펑션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올간 쪽에 그 신부전 환자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그런데 프레일 엘덜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 이미 이야기하기에는 모든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인에게도 이 법을 이렇게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가? 문화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가족 중심 문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법은 뭐냐 하면 환자 중심의 접근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가족 중심 문화가 더 강하죠. 그래서 환자가 뭐 말기라든지 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면 보호자 불러서 먼저 얘기를 하고 환자분께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을 받고 얘기하는 문화였는데 지금 이 법은 갑자기 환자에게 가서 직접 이 얘기를 하고 결정하고 문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 환자가 자신의 그 연명의료에 대해서 결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싶지 않은 자기 결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자기 결정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보다 더 보수적이고 그런 그 법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말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 말했다가 막 공격받는 의사분도 봤습니다. 왜 당신이 뭔데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우리 어머니한테 뭐 당신이 뭐 몇 달 정도라고 얘기를 했느냐 해서 굉장히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죠. 하여튼 이런 우리나라의 문화와 지금 이 법이 충돌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노인이 그걸 싫어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노인이 100명이면 100개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다 명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이 법의 기본 취지인 최선의 이득과 자기 결정을 지원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거 있죠. 캘리포니아에서 온 딸. 그동안 노인 케어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편찮으시다 하니까 와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이민을 가서 우리나라 30년 전 20년 전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딱 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 엄마 못 보낸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슬라이드를 제가 조금 헷갈리고 있죠. 어쨌건 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만약에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으면 작성하는데요. 이것도 민망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환자 의사 능력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사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환자하고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너무 프레일해져가지고 그렇다고 의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의식은 있지만 대화를 하기에 부적절하고 민망하고 가족이 반대해요. 그러면 환자가 완전히 의식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면 2명 이상이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2명이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데 1명이 캘리포니아에서 온 딸이 난 아닌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족 전원의 합의를 해야 됩니다. 가족 전원은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예요. 무슨 얘기죠? 만약에 손조가 있다면 손자까지 다 받아야 돼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바글바글 끓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부모 자식으로 이제 제한하고자 국회에서 움직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 법은 멘틀이 움직이듯이 움직이고 있는 법이지만 기본 뼈대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이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결정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프레일한 노인들 또는 치매 노인들은 이제 말기다 하면 이미 대화가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가족이 대신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말기 이전에는 폴스트 작성은 안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사전 의료 의향서가 노인들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 의료 의향서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의료인이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은퇴한 교장 선생님 이제 이런 분들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본 한 군데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화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상담하시는 분들의 태도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를 하나도 안 하겠다고 해야 우아한 것처럼, 굉장히 개념 있는 노인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도 봐가지고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 부분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결정할 것인가. 이미 요양시설 오면 이미 이야기하기 힘든데, 이제 이런 거죠. 하여튼 이제 이런 노인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허약한 노인과 치매 노인이 특히 문제가 되게 된다. 아까 그 디지즈 트라젝터리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 결정.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노인병 학회지에 제가 실었던 연구인데요. 이제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막 이제 시행이 되기 전에 노인 암 환자분들과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봤더니, 자, 당신이 말기라는 것은 몇 달 안 남은 거거든요. 임종까지. 그러면 이 몇 달 안 남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노인은 나한테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노인은 나는 절대 그런 얘기는 안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걸 어떤 법이나 규정이나 정책으로 반드시 개인에게 해라라고 강요할 수 있는가라는 회의가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폴스트 같은 거, 아까 그런 작성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나라면, 자식 입장에서 나라면 나는 작성을 할 테지만 우리 부모한테 작성하라고 의료진이 요구하면 나는 너무 싫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노인분들은 내가 건강할 때라면 그런 걸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프고 보니 그런 얘기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노인은 내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할 때 가장 어떤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가 했더니, 나도 좀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냥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희망을 꺾지 않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비록 말기에 대한 대화지만, 이 말은 뭐냐면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호프가 아니에요. 말기지만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로 만약에 이런 대화를 한다면 싫다라는 의견이 태반이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또는 나는 괜찮지만 우리 부모한테 그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연구를 하고 보니 이 법이 노인에게 적용되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배리어가 있겠다. 이러한 배리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보이스가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이런 데 많이 좀 들어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노인 어떤 시설이나 노인을 대표해서 청문회에 오신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청문회 토론자로도 많이 참여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이런 정책을 만들거나 할 때 노인을 대변해서 실제적으로 이 연명의료 결정법의 취지를 살려서 노인 환자의 또는 노인의 그런 어떤 최선의 이득과 자기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면 좀 더 보이스를 체계적으로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